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안초로입니다. 이렇게 여러 분들을 진료실이 아닌 이런 공간에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긴장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여러 계신 어르신들이 다 건강해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질병인지에 대한 가름말을 타는 것이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최 씨인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사모님이 안 씨라고 얘기하지만 안 씨 고집보다 최 씨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최 씨인데 109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산시 씨인데 이번에 구순잔치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 거는 뭐 사실 뭐 당연한 일이고, 근데 어떻게 100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근데 사실 무병장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은 저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그거 열심히 관리하다 보면 저희 할머니처럼 109살까지 살고 저희 어머니처럼 9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에 그 답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신 분 계시지만 제가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모요 특강에 한 4번 정도 나가서 70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은 그 아침마당 모요 특강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KBS에서 생방송으로 강의할 때보다 오늘 되게 긴장이 됩니다. 아마 구청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시면 긴병,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당뇨병, 뭐 갑상선,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어떤 병이 걸리는 걸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은 당뇨병, 치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병들이 결국은 본질은 호르몬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제가 집에 가서는 아들이고 또 병원에서는 교수고 또 어디 가서는 남편이듯이지만 저의 본질은 안초르듯이 결국은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르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호르몬 관리를 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진시황. 이 진시황이 계속 원했던 거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래서 찾았던 것이 불로초라는 건데 이 불로초를 결국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근데 그 불로초가 저는 우리 몸속에 호르몬에 있다는 거죠. 현대인의 불로초는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막 이런저런 성인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답을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2권 갖고 왔는데요. 만일에 여기서 맞히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사인한 책을 한 권 또 퀴즈 하나 내서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까운 질문에 대한 답을 맞히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호르몬이 많이 들어봤죠?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지만 호르몬이 도대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4,000개. 바로 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기만 어르신한테 제가 답이 바로 나와서 좀 싱겁긴 한데 뭐 어떤 사람은 100가지다, 1000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000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김기만 어르신한테 제가 책 한 권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퀴즈가 또 더 있으니까요. 잘 들으시면 또 제가 책 한 권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김기만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0개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만 들었지만 도대체 호르몬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호르몬하고 비타민은 결국 같은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어떤 비타민을 먹는 게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비타민 D는 1000단위가 좋아요? 2000단위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호르몬하고 비타민은 결국 같은 거거든요. 내가 만들 수 있으면 호르몬이고요.
내가 만들어서 섭취해야 되는 것은 비타민입니다. 영국에서 죄수들을 호주를 발견하고 호주에 이제 압송을 하는데 그때는 야채가 뭔지 몰라가지고 배에다가 채소를 씻지 않고서 이제 갔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비타민C가 결핍이 돼서 잇몸에서 치소질할 때 보면은 피가 나는 교열병 같은 비타민C 결핍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비타민C 결핍증이 있지만 쥐들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쥐들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만 사람들은 비타민C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비타민 D는요,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이 30분만 햇볕을 쬐도 1000단위 정도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타민 D는요, 호르몬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영양분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호르몬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코 뒤쪽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생로병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뇌하수체가 무너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쿠싱병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있고요. 갑상선 너무 많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젊은 여성 며느리 딸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많고 또 고통을 받고, 나이 드신 남성 어르신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적어서 문제가 되는 이 갑상선은 목에 있고요. 또 부신에 있는 호르몬,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안 나와서 생기는 당뇨병,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 질환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질환인데 보여지는 표현형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 문제, 고혈압도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고지혈증 없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 이 보건소에서 우리가 건강검진 잘 해주시는데 보면은 다 고지혈증 같은 거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 치매까지도 이런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당뇨도 사실은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이진아 기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당뇨병 환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0만 명이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480만 명 중에 절반, 240명은 자기가 당뇨병인지도 모르고서 치료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당뇨병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730만 명이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 당뇨 예비군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당뇨병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1,3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4분 중에 1명은 당뇨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든 내 친구든 내 가족이든 이런 당뇨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당뇨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그 문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3다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자꾸 허기 가지고 헛헛해지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다식, 당뇨, 다음, 다식, 3다의 증상이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는 당뇨병 환자들, 제가 오전에 80에서 100명 정도 당뇨병 환자를 보고 왔는데요. 이분들 보면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뭔가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에너지가 안 생기고 피곤하고 자꾸 뭐 이렇게 손발이 저리고 뭐 손발이 차고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증상을 갖고 당뇨병 환자들이 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당뇨병의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면 굉장히 우울해 하는데요. 당뇨병 자체가 사실 아까도 제가 일병장수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퀴즈니까 당뇨병이 있는 사람하고요, 당뇨병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당뇨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네. 세모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합병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상인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이 있으면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더 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윤설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이 있어도 합병증이 안 오길 관리하는 이제 김윤설 어르신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의 팩트는 뭐냐면 당뇨병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결국은 합병증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면 당뇨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점점 이게 당뇨가 어려지는 거죠. 손주, 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당뇨병이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합병증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혈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500, 600 돼서 응급실에 오는 혼수 상태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암, 치매,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당뇨 합병증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당뇨발, 혈관 합병증 이런 것들이 다 당뇨병의 문제인데 이 당뇨병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르몬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인슐린 얘기하면 그거 약 아닌가요? 인슐린이 호르몬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최근에는 인슐린도 매일 맞는 인슐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인슐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화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인슐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슐린들이 지금 의학의 발전으로 개발되고 또 연구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슐린은 호르몬이고요. 이 인슐린과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당뇨병인데 이 인슐린과 호르몬은 뭡니까? 우리가 점심을 지금 먹고 강의를 듣지만 이 점심 먹은 것들에 대한 영양분들을 혈관을 통해서 장기에 넣어주는 호르몬이 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나와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당뇨병 아닌가요? 왜 인슐린이 많이 나오죠? 저 사람은 왜 당뇨병 환자인데 인슐린이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당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을 가난에 비유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도 막 그거 갖다가 과소비를 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도 당뇨가 생기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슐린을 갖다가 헛된 데 써가지고 제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긴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고 왜 IQ는 좋아도 공부를 갖다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나쁜 것처럼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제대로 그걸 갖다가 쓰지 못하면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든지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그걸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생기는 게 당뇨병이고 인슐린도 결국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호르몬 질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 인슐린만 그럼 잡으면 당뇨병은 치료되겠네요. 왜 당뇨병이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인슐린만 잡으면 당뇨 치료되겠죠. 근데 사실은 당뇨병을 일으키는 8가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은 이 8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간에서 나오는 호르몬, 식욕 호르몬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한테 뭘 먹지 말라고 그래도 밤 10시 되면 막 라면 끓여 먹고 야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들이 아침에 와서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식욕을 못 참고 뭘 먹었습니다. 얘기하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호르몬이 잘못한 거거든요. 식욕 호르몬 때문에 자꾸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슐린만 자꾸 잡으면 다른 호르몬들이 이제 막 준동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당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왜 풍선 효과라고 있듯이 이쪽 지역만 계속 잡으면 다른 지역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8가지 호르몬의 밸런스를 잡아야지 인슐린만 들이장창 뭐 예를 들면 주구장창 이걸 갖다가 조절한다고 해서 당뇨가 치료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처럼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보고 이게 뱀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부채를 보고 처럼 생겼다. 귀를 만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뇨병이란 게 결국은 다면적으로 봐야지 한 가지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고 접근할 수 없고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췌장의 사이즈가 적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하는 그 양이 한 절반, 3분의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췌장의 사이즈가 2000cc짜리 차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800cc짜리 티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슐린이 분비하는 배기량이 적은데 거기에 무거운 차체를 얹어 놓으면 덜덜덜덜 떨리듯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사실은 이런 혈당 조절보다 호르몬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질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8배 정도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며느리나 딸들이 더 많은데, 이 갑상선이 실제적으로 폐경 이후에 갑자기 또 기능 저하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거 갑상선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갑상선 사이즈는 괜찮지만 정말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 같은 거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높은 사람들은요, 막 겨울에도 막 땀 흘리고, 제가 그때 EBS 명의에서 나왔을 때도 보면은 막 땀을 막 흘리는데, 막 식은땀을 흘리는데 자기가 왜 땀을 흘리는지 모르는 분들,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적은 사람들은 여름에도 막 솜이불 덮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열 생산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낸 게 갑상선 호르몬인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모든 신체 기관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4번째 강의에서 얘기하죠. 갑상선 결절, 암, 수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상선에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호르몬 질환이다. 많이 분비되면 항진증이고, 이 항진증이 생기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저한테 왔던 어저께 60대 여성인데요. T스코어라고 해서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4.5까지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골밀도가 약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요,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해지니까 심장내과나 정신과에 가요. 심장내과 정신과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불안 초조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눈이 튀어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이거 치료가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1년 내지 2년 정도 먹으면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해라고 하는데요. 또 그것도 모르고 평생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약이라는 건,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똑같은 약을 갖다 1년, 2년 먹다 보면요, 의사도 지치고 환자도 지치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약, 강약, 이런 수비, 이런 것처럼 적당하게 약을 갖다가 조절하면서 끝까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제 60대신 분들 오시면 앞으로 제가 30년, 40년 봐드리겠습니다. 100살까지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30년, 40년을 앞으로 갖고 환자를 진료하려면 실제적으로 이 약이 항상 똑같다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3개월 주기든 6개월 주기든 바꿔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진료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진료를 본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는 것도 문제고, 적게 나오면 저하증이 생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남성들한테도 꽤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 꽤 많습니다. 또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임산부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약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도 약을 안 드시려는 분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며느리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학습 부진이 생긴다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에 나온 이후부터 요즘 이제 강남에 있는 임산부들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저하가 있으면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갑상선 이 호르몬 저하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막 문제가 돼요. 막 수족 냉증이 생기고 추위 타고 피부가 거칠어지거든요. 혓바닥은 두꺼워지고 발바닥이 막 코끼리 다리처럼 두꺼워지고 굉장히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분비내과에 제대로 오지 못하고 정신과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조교수 때 이렇게 정신과 병동을 지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리를 만져봤더니 다리가 두꺼운데 부어 있는 거죠. 근데 붓기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쑥 들어가면은 되게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은 함유 부종이라고 하는데, 눌러보니까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코끼리 다리처럼 됐는데 눌러지지 않고 단단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레지던트한테 저 어르신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봐라 했더니 호르몬 수치가 낮은 거예요. 호르몬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그 환자분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갖다 투여했더니 말이 저도 빠른 편인데 저보다도 말이 빠르고요. 같이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우리의 감각과 감정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게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이런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도요, 평생을 드시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갑상선 암이 있어서 그거를 절단하는 경우에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드셔야 되겠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그런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은 약을 또 계속 드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좀 하고 또 많이 또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뭐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 많이 먹으면 갑상선 암 생긴다든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호르몬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2부도 준비를 했었는데 2부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지혈증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제 강연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280이 나왔대요. 그래서 치료를 하러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콜레스테롤이 280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280이라는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70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150이고 중성지방이 뭐 예를 들면 200 정도 되면 콜레스테롤이 2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거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쁜 놈,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집행유예할 수 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그거를 조금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 답을 제대로 못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은 더 롱고 더 베터. 많이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더 로우 더 베터 그래요. 낮으면 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막 자랑을 해요. 교수님 제가 있잖아요. 약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한 40 정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만 먹는 소도 피를 뽑으면 콜레스테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갓 태어나는 아이도요. 피를 뽑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4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처럼 100살까지 살 건데 60살 때 고지혈증을 진단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40까지 떨어뜨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 정도의 수준까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당연히 이렇게 막혀서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 혈관을 갖다가 구성하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왜 장어 먹으면 스태미너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어 먹으면 스태미너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섹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억울하다는 거죠. 물론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혀서 나쁘게 할 수는 있지만 혈관벽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이걸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뇌졸중은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보다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더 많거든요.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혈관벽이 약해진다.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런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이런 혈관에 찌꺼기가 생겨서 핏떡이 생기고 혈관이 막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너무 떨어져도 그게 과연 우리 몸에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수님, 저는 채식만 하는데도 왜 콜레스테롤이 높죠? 사실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100이라면요. 70%는 내가 만드는 거고요. 30%는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채식만 해도요. 내가 만드는 70%의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채식만 해도요.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채식만 하는 사람들한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거가 제대로 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주면은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갑상선 호르몬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음식 먹은 거 보면은 채식만 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검사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운동하고 채식하고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남성 호르몬 제가 검사를 해보거든요. 여기 뭐 계신 분들 다 40, 50 넘으셨지만 여성 호르몬들, 여성 갱년기 많이 얘기하지만 남성 호르몬 부족한 사람들 40대 초반부터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과 함께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고지혈증 약을 드시게 하는 것보다는 남성 호르몬 약을 드시게 하면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보충이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아주 대표적인 호르몬인데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에너지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티졸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나오면 이 코티졸이 올라가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 뒤쪽이 막 두꺼워져 있거나 피부가 이렇게 이제 배 쪽에 이렇게 저렇게 자색 선조라고 해서 갈라지거나 손바닥이나 이런 데 이제 까맣게 되고 잇몸 같은 데 주로 이제 침착이 오고 이러면 이 코티졸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자꾸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 이따가 이제 이 기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고지혈증 약이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빼고 고지혈증 약 9가지가 오래 먹으면 당뇨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우스 연구라고 해서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당뇨가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니 당뇨 되는 것보다는 혈관 막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당뇨병이 곧 혈관병하고 동의어입니다. 당뇨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동맥경화가 된다는 건데 당뇨가 되더라도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혈관을 갖다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콜레스테롤 약의 문제점, 스타틴의 문제점은 뭐 그쪽 약이 먹으면 근육에 염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혹시 스타틴을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먹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어깨나 이런 데 조금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이 근육의 통증을 일으키고 근육의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를 일으키고 또 이제 심장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먹어야 될 약임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지혈증 약이 당뇨가 되는 그 메커니즘은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또 그게 역으로 악순환이 돼서 대사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 콜레스테롤 약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조절법이 있겠지만 뭐 일단은 저는 음식을 뭘 먹느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흰쌀밥이라든지 백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나쁘냐고 그러면 당 지수가 높아서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외에도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과일 중에서도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 어르신들 감 좋아하는데 단감, 연시, 홍시, 꽃감, 감자 이런 것들은 당 지수가 높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신에 우리가 대체해서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고구마 이런 걸 드시면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르몬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식사를 갖다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또 자꾸 이제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2부에는 제가 사실은 제2의 갱년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2의 갱년기 얘기하면 갱년기가 2번 있어요? 2번이 아니고 3번, 4번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들은 40대의 갱년기가 시작되고 여성들은 50대에 되는데요. 그게 끝난 다음에 60대쯤 되면 다시 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이게 내가 뭐지? 나는 갱년기가 지났는데 60대 또 갱년기가 와? 그게 제2의 갱년기고요. 70대에 또 한 번 그런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는 제2의 갱년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이란 말이 있듯이 드라마도 미생이 있고 바둑에도 미생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질병이 있고 건강한 게 있지만 그 사이에 병도 아니고 건강치 않은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보건소에 가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12가지 검사를 해보고 혈당이고 혈압이고 다 정상이니 당신은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건지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될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정상이라도 호르몬은 우리한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2의 갱년기, 제3의 갱년기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여성 호르몬이 출렁거릴 때, 남성 호르몬이 출렁거릴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메꾼다든지 동산으로 메꾼다든지 그런 것처럼 한번 성 호르몬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그걸 떼우거든요. 성장 호르몬 이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장 호르몬이 한 번 또 60대에 한 번 출렁거리면은 다시 또 그때는 부신 호르몬으로 그걸 대체하는데 그런 1년에 연속 대체하는 과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1, 제2, 제3의 갱년기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춘기를 다 겪지만 사춘기를 슬기롭게 겪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탈선하는 사람이 있듯이 누구나 갱년기를 겪지만 갱년기를 현명하게 겪고 나가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당뇨병이 있다. 저 병이 뭐가 있나요? 그럼 갑상선이 있는데요. 뭐 환자 저기 가족 중에 뭐 누가 지병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형은 고혈압이고요. 뭐 저는 당뇨병이 있고 우리 동생은 당뇨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나타나기를 당뇨병으로 표현되고 우리 형은 고혈압으로 표현되고 저는 당뇨 고지혈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인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얼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질환, 혈압 떨어뜨리게 급급하고 혈당 떨어뜨리게 급급하고 그렇게 급급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다면 호르몬의 균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일부 김병 다 이게 호르몬 때문이라는 말씀을 마치고요. 기회가 되면 호르몬으로 젊어지는 방법들, 제2의 갱년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